자, 이제 그 그로슈타인의 흑암의 빗줄기 11장을 볼까요? 11장은 오의 발견. 참, 이 표현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겐 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볼 뿐이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항상 진화 중이다. 이 진화라고 하는 에볼루션이거든요. 원래 이게 생물학적인 용어잖아요. 진화론. 근데 이 참 신기해요. 비온이 언어를 선택하는 천재잖아요. 우리는 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뭐 체인지, 뭐 이런 그런 다른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evolve, 진화하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있는데 정신과 육체가 생물학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이 같이 변하는. 상당히 그 의미가 넓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면서도 항상 진화합니다. 항상 변화하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물론 변하지 않는 요소도 있죠. 그래서 항상 진화 중인 알려질 수 없는, 결코 알려질 수 없어요. 오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경험할 뿐이죠. 우리는 경험하면 다 안다고 보는데 경험해도 몰라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경험을 하는데 몰라요. 그 하나님도 경험을 하지만 몰라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알려질 수 없는 제3의 영역이다. 이것은 최초의 근본적인 영역이다. 또 오는 모든 불안의 원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이게 사상가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는 늘 불안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불안은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진실은 늘 불안해요. 우리한테 불안을 줘요. 죄책감도 주고 공포도 줘요. 우리는 진실을 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진실을 생각해보고 경험해볼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아마. 근데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이 왜 오가 불안한지, 왜 불안의 근원인지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 번이라도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얼마나 이 진실이 무서운 건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원천이에요. 심하면 공포로 다가오죠. 그리고 오는 재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카타스트로픽 체인지. 아주 그 재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 버리잖아요. 진실에 노출될 때 자살해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재앙적이죠.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요소는 뭐냐? 변형되지 않는 오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참 재밌죠? 베타 요소는 결국 오입니다. 오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가 변형돼야 되잖아요. 진화해야 되잖아요. 진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연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암덩어리 같은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태로 물론 암은 이제 커지는 거지만은 이거는 어떤 변형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안에 남아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의 변형은 뭐냐면 분석가의 우주적인 오 경험이 뭐냐면은 치료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초월적 자리, 아까 말한 그 초월적 자리를 얻게 되면 오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가, 치료자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제3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아닌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의 입장에서 환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진실, 그 오의 입장에서 환자를 보면은 그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공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 공명과 오의 공명. 그러니까 나의 진실과 환자의 진실은 대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진실을 넘어가 버리면 환자의 진실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치료자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착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환자하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환자와 내담자는. 뭐 공감 아무리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뭐 전이와 역전이로 했었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초월하고 넘어서야 환자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환자와 치료자의 사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치료자의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분석가의 우주적인 오를 경험하여 환자의 오와 공명하면 그때 오가 이제 비로소 진화되고, 그때 이제 환자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보편적인 오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가 현실로 오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오의 진화고, 이것이 오가 K로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 화살표 K. 그러면서 이제 그 오가 어떤 우리 현실적 지식인 K가 난리지잖아요. 현실적인 지식인 K가 될 때 환자의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환자가 이제 개인적 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 오는 뭐냐면 무한성의 집합이다. 이 비오는 무의식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을 이제 억압된 요소로 봤는데 무한하다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의 집합이고 비대칭화된 무한한 대칭들을 가진 무한한 존재다. 재밌죠, 여러분? 자, 이 용어가 지금 쉬운 용어가 아니에요. 비대칭인데 대칭을 해. 말이 안 되죠, 지금. 근데 그냥 읽었는데 이게 그냥 읽을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대칭을 할 때 대칭을 하면은 반드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A와 B가 이렇게 대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칭이 안 되거나 이렇게 있으면서 대칭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인데 전체 우주로 보면 어디든지 대칭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화된 무한한 대칭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제 표현들이죠. 이게 아까 그 네거티브 파서빌리티, 케이퍼빌리티처럼 어떤 소극적 능력도 뭐 능력이면 적극적이랬는데 왜 소극적이냐, 왜 부정적이냐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칭이 아니면서 대칭인 이제 이런 그 관계다. 그리고 즉 그것은 혼돈이다. 그것이 오다. 거기서 질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렇다면 자 책을 볼까요? 제11장 5의 발견에서 175페이지를 보면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뭐 5는 뭐죠? 제3의 영역인 거예요. 너와 나를 초월한 제3의 영역을 위한 비온의 임의적인 상이다. 이미지인 거죠. 임의적인 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 제3의 영역은 사실상 제1의 영역이다. 제3의 영역이지만 너와 나를 초월했지만 제1의 영역이라는 얘기는 근원적인 영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알려질 수 없는 최초의 근본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항상 진화 중이다. 진화 중인 항상 유동적인 상태인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인 진실이다. 이게 오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6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그 나왔죠. 오는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파국적인 변화. 이것을 재앙적인 변화라고 다른 책은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파국적 변화로 번역을 했죠. 영어는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정서적인 소용돌이죠. 자기 감정, 엄청나게 밀려오는 자기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경험할 때 그래요. 진실을 경험할 때. 어쩌면 이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그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 상처들. 어쩌면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상처들이 왜 상처가 됐을까? 어쩌면 정말 굉장히 이건 역설적이지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진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지만 어쩌면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폭력이고 폭행이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뭐를 이제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서운한 소리 하면 막 그게 막 한이 돼가지고 막 평생 두드려 맞지도 않았는데 상처가 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그 어렸을 때 내가 극복해야 될, 응? 극복하거나 이겨내야 할 과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찝어버렸거든. 응?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가장 아픔을 주는 것은 가장 진실한 거고 어쩌면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다. 상대방이 아픔을 줘서가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키고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픔이 더 크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게 한 거 꼭 정당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서적인 아픔과 질병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놀라운 아마 치료적인 그 암시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그냥 나쁜 거다 상처를 해꾸지 받는 거다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어쩌면 진실을 회피한 그 대가일 수도 있다. 몰랐죠. 이런 사고방식은. 그래서 어쩌면은 그 오는 영원히 우리를 맴도는 현존이다. 우리 주변에서 영원히 맴도는 그 현존이고 정신분석 안에서 그것은 분석가가 더듬어 찾아야 되는 분석적 대상이고 분석적 목표죠. 아까 내가 분석의 목표는 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이기도 해요. 분석의 대상이자 분석의 목표는 O. 그리고 분석의 수단은 또 잊어버렸죠. 감각, 신화, 열정. 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런 그 세 가지가 지금 비혼,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핵심이에요. 이 개념이.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적어도 이 타이틀이라도 기억해 둔다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7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오는 의식과 무의식 너머에 있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의 본질이다. 무의식의 본질이기도 하다. 끓는 가마솥과도 같다. 무한히 담아내는 것. 또 오는 누구한테 담겨지지 않죠. 그래서 궁극적 실제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담겨지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오의 변형에 대한 비혼의 이론은 비인격적인, 이것은 사실은 초인격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초인격적이다, 오는. 그런다고 인격적이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인격과 비인격을 포함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인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무심해요. 무심해. 응? 그래서 무심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오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오로 변형되는 하나의 순환 고리처럼 보인다. 응?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쪽에 보면은 아까 이제 무의식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대칭이 안 되는 대칭. 어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면 협력적 대립구조라 그래요. 거기 이제 181쪽에 네 번째 줄 보면은 그 협력적 대립구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적 대립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도 그러는데 굉장히 대립적이지만 두 개가 보상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이. 그래서 대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상적이고 협력적이라는 거죠. 이걸 융이 이미 그 무의식의 보상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응? 의식과 무의식은 대극인 것 같아요. 대극의 합일도 그렇잖아. 융의 개념이에요. 협력적 대립구조가 대극의 합일 개념하고 똑같죠. 응? 어떻게 정반대가 합일이 돼서 하나로 이루어가지고 살려내느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선과 악을 내 안에서 통합해야 돼요. 악한 걸 버리고 선만 추구하면 절대 인격은 성숙하지 못해요. 선도 소화해내야 되고 악도 소화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악의 통합구조거든요. 이것이 협력적 대립구조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은 거의 여러분 계속 나랑 비혼을 거의 1년 가까이 공부해 오지만은 융의 이론과 어쩌면 굉장히 유사하죠. 용어까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는 무의식이면서 정신분석적 대상은 그 자체로서 무한한 수의 무한성의 집합, 정말 무한한 수의 무한성의 집합, 무한의 영역이죠. 그 집합들의 특징 짓는 다양한 정도로 비대칭화된 무한한 대칭, 아까 그런 표현을 썼죠. 비대칭화된 무한한 대칭들을 가진 무한한 존재, 따라서 혼돈으로 특징 지어준다. 이런 것을 어쩌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서 우리 아까 말했던 초월적 자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죠? 초월적 자리는 뭐죠?
O의 자리를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유한이 무한의 영역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유한이 무한의 영역을 획득하려면 우리가 의식적에서는 안 되겠죠. 의식을 잃어야 됩니다. 오늘 넋을 놔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멍한 상태에서 상담을 한다는 게 되겠어요? 어렵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면 딴 생각 나죠. 그죠? 다른 생각이 많이 잡념이 나요. 상담하면서도.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미안해요. 이거 내 남자 얘기를 내가 안 듣고 그냥 무한의 어떤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야 좋은 건데, 응? 이게 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미안하죠. 자, 12장의 이제 요약본을 보시면 초월적 자리라는 게 뭐냐? 모든 자리 이전이다.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그 이전인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리 그 너무 beyond the position 그 동안 그 다음에 그 후에 존재한다. 어디다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치를 정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초월적 자리는 그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위치에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초월적 자리는. 그리고 초월적 영역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이 실제적 경험 안에서 실현될 때 초월성을 성취한다. 우리가 유한자가 무한을 경험할 때 이제 그 초월적 영역을 성취하고 초월성을 성취한다. 이때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하죠. 융의 초월 기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융의 이제 무의식의 초월 기능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침투하는 건데, 의식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를 사실은 억압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의식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는 프로이드 개념으로는 억압의 개념이고, 융의 개념은 무의식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식화. 그리고 융의 초월 기능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간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의식이 무의식으로 내려갈 때도 연구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갈 때 얘기인데, 비오는 확연히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융하고도 다르고 프로이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억압이 아니라 의식이 무의식으로 내려가야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려보냈다 생각하잖아요. 그 프로이트는. 그러면 의식 절대성이에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그래서 자아심리학이에요. 왜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안나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자아심리학으로 갔느냐?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무의식이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여전히 자아 중심의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강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의 주권이 있어요. 무의식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 기능을 강화하는 쪽은 자아 심리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 심리학으로 갔고, 말러가 그래서 자아 심리학자예요. 말러가. 꼭 대상관계 그 심리학자 같잖아요. 말러 같은 경우는 공생관계를 얘기했고, 근데 자아 심리학자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나 프로이트하고 반대해서 나온 사람이 멜라니 클라인이고 영국 대상관계 학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역동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역동에서 중점을 뒀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의식의 중점을 두면서도 여전히 역동이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프로이트의 역동이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그 안나 프로이트 학파는 의식을 중점으로 했고 의식이 결단이 있고 무의식은 의식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찌꺼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멜라니 클라인은 상당히 이중적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나쁜 엄마를 소화시킬 때 환상적인 엄마를 만들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무의식이 나쁜 것도가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있는 좋은 엄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억압된 무의식이라면 절대 좋은 엄마가 나올 수가 없죠. 소위 나쁜 엄마만 나오겠죠. 그걸 깨버린 거예요. 멜라니 클라인은. 공개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을 반박하거나 깨진 않았지만 환상적인 좋은 엄마를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이미 프로이트 이론을 깨버렸다는 얘기죠. 융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좋은 점, 즉 원형적인 엄마상을 아이는 경험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융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프로이트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를 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이 비욘이에요. 비욘은 뭐냐면은 의식이 소화못인 것을 무의식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의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왔어. 아무리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이론을 갖다 둬도 안 돼.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짜내도 안 된단 말이야. 어디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어디서 왔고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다 짜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 내담자랑 상담하는 중에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꿨는데 환자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꿈이었어.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꿈을 꿨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환자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의식이 보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의식이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소위 무의식의 방으로 여행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융이 말하는 밤바다의 항해입니다. 놀랍죠? 이게 뭐냐면은 어둠의 세계를 여행해야만, 그게 이제 태양이 그 밤이 되면 이제 물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 이제 밤바다를 항해를 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옥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거든요. 그 어둠의 시간은 의식이 무의식으로 하강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그리스 그 신화로 말하면은 페르세포네가 이제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하에 있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곡식을 피우고 또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그 태양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은 늘 있고 지구가 돈다 그러지만 사실은 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돌지 뭐 아니 지구가 도나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사라졌다가 다시 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융은 이제 그 밤바다의 항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비욘도 거의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소화해내지 못해. 그리고 의식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으로 내려가야 되는 필연적인 거예요. 프로이트나 멜라니 클라인보다도 훨씬 더 앞서갔고 그 이론은 융의 이론과 거의 비슷한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멋있다. 네 번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보면은 선험적이다. 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선험적이다. 우리 경험 이전에 있는 거고 선험적 초월자고 물 자체고,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기 이전 순수한 그 대상 그 자체인 거예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주체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낼 수 없는 경험의 주체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 의해서 인식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인식의 주체인 거예요. 이게 물 자체인 거예요. 이 책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책상과 책상 자체가 인식하는 책상은 다르다는 얘기죠. 책상 자체가 인식하는 책상이 물 자체인 거예요. 내가 보는 책상은 전부 경험적인 차원인 거예요. 전부 왜곡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내담자를 이해한 것은 전부 가짜죠. 왜? 나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그 내담자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그게 진짜라는 거죠.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은 이미 그 편견이 개재됐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과 이제 물 자체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 이게 원형적 사고를 내가 그랬잖아요. 사고의 틀, 일종의 사고의 그릇. 이게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고 이것은 생각하는 자로서의 주체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파생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직 모르겠다. 생각이 나한테 와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하는지 알아요. 생각이 와야 돼. 상담할 때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
생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생각해낸 것은 다 가짜야. 다 어찌 보면 진실하지가 않아. 근데 그 가짜란 얘기는 거짓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일부러 거짓말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는. 그래서 진짜 생각은 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순간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떠오르는 소위 그것이 이제 오의 진화거든요. 진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머리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야 되고, 내 의식이 강하면 일종의 그것은 꿈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벽을 깨고 오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너무 강하거나 내 이론이 너무 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면 그런 외부 통찰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멍청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의 그 방어벽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래서 기억과 욕망을 버리라고 그런 거거든. 네 기억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이론과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 순간만큼은. 내담자대로, 야, 이거 뭐 경계성 인격장애 아니야? 이거 그림자인데? 이거 아니마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론적인 설명으로, 이거는 뭐 경계성 인격장애고, 이것은 뭐 편집증이고, 상담하면서 그 짓거리 하면 안 되죠. 오직 그 내담자가 되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담자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되면 결국은 나의 오와 내담자의 오가 만나겠죠.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는 오의 소산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 있지만 타자로 느껴져요. 진실은 항상 내 안에 있지만 나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늘 나를 심판하고 나를 감시하고 늘 그 잣대를 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타자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오다. 그리고 오와 직과는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초월적 실체다. 그리고 직과는 오를 허용하는 내재적 실체다. 그래서 직관이 있어야 오를 허용하는 건데, 그 오는 무의식적으로 온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직관은 의식적 직관이 아니라 거의 그 몽상 상태에 있는 그런 레벨이, 그 엄마가 어린아이의 그 짜증을 받아주는 것은 제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 무의식 상태.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SD는, 이제 우리가 PS는 뭐예요? 편집, 분열 자리를 PS라 그러죠. 그리고 D는 우울 자리죠. 그래서 PSD는 O를 경험하는 필터다. 그러니까 편집적이고 분열적인 것도 오를 경험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편집 분열이 병적이고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맨날 편집 분열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편집적이에요. 집착하고 하나에 매달리고, 그리고 언제나 분열적이에요. 헷갈려. 통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합하려고 하면 우울해져. 성질 나잖아. 이거 깔려는 재미로 살았고, 남 미워하는 재미로 살았고, 욕하는 재미로 살다가 이걸 욕해 말어. 성질 나죠.